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로 문을 열도록 하죠.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죠. 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어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문 의원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지켰고 회의록은 잘 있다. 국정원과 여당이 이 기록을 대선에 악용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SNS 공간에는 다시 한번 검찰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한 트위터 용자는 문재인은 소환, 김무성은 서면 수사냐. 검찰이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 어떻게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검찰이 문재인 등 참여정부 인사들은 모조리 소환시켰지만 김무성과 권영세 등 여권 인사들은 서면 조사만 한다는군요. 용의자를 밝혀내는 진상조사를 하랬더니 피해자들만 때려잡으며 진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편 대선 끝나고 느낀 슬픈 예감이 현실이 되니 더욱 슬프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6개 구단이 지난 5일 서울시청 소속 박은선 선수의 성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며 박은선 선수의 출전을 막기로 결의했는데요. 그러게 저도 이 뉴스 보고 좀 약간 뜨악했는데. 네. 예. 이번 시즌 득점왕에 오른 박은선 선수는 성별 검사도 한두 번 받은 것도 아니고 월드컵, 올림픽 때도 받아서 경기 출전하고 다 했다며 황당하다는 심경을 보였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다른 구단에서 이 박은선 선수를 지금 남자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속이고 있다 이런 남자인데 건가요? 여자로 속여서 뛰고 있어서 너무 잘한다. 아 예. 네, 그런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 논란에 대해 SNS 이용자들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네. 한 트위터 용자는 만약 박은선 선수가 자기 편이었으면 아이고 잘한다 할 거면서 상대편이니까 남자 아니냐고 보이콧이라니 참 사람들 이기적이다. 네. 그래가지고 큰 감독 되겠니라고 비판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각종 스포츠협회의 부정부패와 황당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이번 일은 정말 황당하네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차라리 박은선 선수를 하루빨리 해외 진출시켜라. 이게 선수도 살고 욕심쟁이 감독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듯 싶다는 트윗과 메시아 신이니까 인간계에서 뛰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박은선 선수는 왜?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러면 메시는 혹시 외계인이 아니지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우정사업본부가 내년부터 경영 합리화 방안으로 읍, 면, 동 등 단위 지역 우체국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면 단위 이하 우체국 운영에 따른 손실액이 연 60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이 시골 사는 게 죄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적어도 학교나 면 사무소와 같이 기본적인 것들까지 효율성 따져서 없애면 농촌은 다 없어지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지적했고요. 다른 이용자는 우리가 무려 22조를 강바닥에 쏟아부은 저력과 패기가 있는 행정부가 그깟 연 1,000억 원도 안 되는 손실 가지고 그러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또한 서민들은 어쩌라고 아무리 나도 보수주의자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라는 의견과 수익이 중요하다지만 시골이야말로 우편이 더 필요한 곳 아닌가 나이 드신 분들 소포 하나 붙이시려면 고생하시겠네 라는 트윗도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네. 그 거둬들인 수확물 보내주시는 노인분들도 참 많죠. 그렇죠? 그러기에 네. 이런 그 면단위 우체국이 없어지면은 네. 그분들 어디 가서 붙여야 될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죠. 어제 이 법조인을 모시고 그것이 타당한 논리인지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당사자죠. 이 통합진보당을 연결을 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네네, 어제 삭발하셨죠? 예, 삭발했습니다. 예, 지금 오늘은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뭐 기자회견도 있고요. 네. 아침에 지금 9시부터 투쟁본부 회의도 있고, 예. 그리고 저희들의 의견을 밝히는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너무나 이 상투적인 질문 같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청구를? 글쎄 뭐 사실 실제 정부가 이것을 강행할 것인지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네. 이게 이렇게까지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네. 상당히 황당하기도 하고 결국 그 칼을 빼어드는구나. 네. 진보당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네. 자격 심사도 하고 제명동의안도 올리고 체포 구속 수감까지 시켜놓고도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건지 예. 화성에서 8%의 지지율을 보고 놀라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이제는 정당도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그 공직자들마저도 완전히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네.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논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중의 주인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했던 말하고 똑같다 이런 논리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히시겠습니까? 전 이번에 그 법무부 발표를 보고 네. 북의 김일성 주석이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45년에 했다고 하는 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네. 그 내란 음모 사건에서는 그 통합진보당이 네. 그 사회주의 혁명을 꿈꾼다,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그래서 이 반국가 단체고 이적 단체고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진보적 민주주의 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온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건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건지 법무부부터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이다.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예.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진행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네. 실체적 내용이나 그 본질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전부 다 북과 연관이 시켜서 종북으로 딱지를 붙이는 네. 그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재판에 넘어가는 이른바 아로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로는 현재까지 실체가 나온 것이 전혀 없고요. 네. 제가 그 본회의 그 체포동의안 당시 대정부 질문에서 네.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했습니다. 네. 아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언제 결정된 거냐? 네. 누가 결정한 거냐? 어디에서 결정했냐? 전부 다 모릅니다. 네. 그리고 결국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그 내란 음모 사건 기소를 하면서도 이 아로가 이렇게 중대한 범죄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소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을 갖고 이 아로가 통합진보당이다. 또 이렇게 이제 그 등식 관계를 또 확장시키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 거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없는 것을 갖고 그것의 실체 여부를 논하는 네.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자, 정부의 논리는 그렇다 치고 지금 혹시 오늘 동아일보 보셨습니까? 아직 신문을 못 봤습니다. 예,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적절했다라는 응답률이 60.1%가 나왔다고 지금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예. 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현재 그 국민들에게 알려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 네. 종북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예. 그리고 통합진보당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뭐 시설 파괴, 네. 이런 거 그 논의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절반이 넘는 이런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예. 싶기도 하고요. 근데 예. 동시에 예. 그렇게까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선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30% 되는 또는 40% 되는 국민들은 이거를 또 있는 그 어떤 잘못된 왜곡된 이런 이 정부 측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이런 네. 점도 동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대국민을 상대로 어떤 홍보, 설득 이런 작업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십니까? 사실 이제 어려운 게 작년에 그 당 사태 때도 네. 저희가 비례 경선 과정에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진보적인 언론 매체에서조차 네.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을 거의 실어주질 않았거든요. 예. 저희가 부정을 했다고 하는 상대방 주장만 다 실어줬는데 네. 얼마 전 재판에서 저희 측은 다 무죄가 나오고 상대방 측은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상대방 측과 우리를 가리지 않고 일부는 유죄가 나오고 일부는 무죄가 나왔다. 또 이렇게 지금 또 언론에서 또 이렇게 물타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진실이 밝혀져도 그리고 이석기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비례 경선 부정 과정에서 검찰이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소조차 못했거든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이 부정에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네. 이런 진실과 그다음에 알려져 있는 것과의 간극이 네. 아주 매우 크기 때문에 예. 이 점이 저희들이 사실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 중에 하나고요. 예. 과연 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좀 다른 정당 움직임으로 좀 넘어가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새누리당인데요. 의원직 제명안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네. 반대를 해도 단독으로라도 제명안 관철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자격 심사를 올렸는데 자격 심사가 지금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의원이 비례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제명 동의안을 제출을 한 거고 이 제명 동의안을 자격 심사하고 통합해서 윤리위에서 다루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민주당에 이런 거 저런 걸 다 빼고 첫 번째 사실 그대로, 두 번째 민주당 의원들께서 양심 그대로 네. 판단해 주신다면 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의 태도인데요. 이 정부가 이 해산 심판 청구를 냈는데 그 민주당의 반응이 상당히 신중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하여튼 논평을 봤는데요. 네. 논평에서는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상 다른 언급은 없었죠. 네. 좀 약하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작년부터 쭉 복기를 해보면 네. 작년에 저희가 당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외부에서는 종북 공세를 가했단 말입니다. 네. 그때 민주당이 거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네. 그때 민주당 의원들 중에 좀 안목이 있는 분들은 이게 진보당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분명히 민주당으로 온다. 네. 결국 지난번 체포 동의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동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 체포되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이 이야기한 거는 민주당 너희가 그 진보당을 키워준 장본인이다 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주당이 종북 프레임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네.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 이 전략 구도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 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갈래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움직임과 목소리가 서서히 강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대선 공작을 매개로 해서 야권 연대가 다시 구축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여기에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안철수 세력은 등장을 하는데 통합진보당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혹시 논의에 참여하자 이런 얘기 제안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밑으로 몇 번 제안이 오긴 했고요.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제안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네. 재정당 사회단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직도 그 진보당과 같이 할 경우에 종북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란 음모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정당 해산 네. 이 소동을 벌이는 것도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예.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즉 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예. 것을 사전에 예. 차단하는 차단하는 이런 기제로 지금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을 했다라는 게 지금 헌재로 넘어갔는데 180일 내에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더 넘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심리가 길어지면 예. 더 넘길 수도 있고 예. 종종 다른 사건에서 예. 헌재가 180일을 넘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180일 규정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게 지방선거 직전에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면 그 지금 여권은 바로 그런 일정표에 입각해서 이 정당에선 심판 청구까지 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원래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화요일 날 예. 보고만 한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기습 안건을 상정해서 바로 처리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신청서를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5일 날 다음 금요일이 되면 네. 4.4분기 국고 보조금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 15일 국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청구를 급하게 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이 진행되는 거는 단순히 내용을 갖고 실체적 진실을 쭉쭉 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네.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의 어떤 목줄을 재어가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이나 전체 야권에 타격을 갈 수 있는 이런 일정표, 타임테이블을 명확하게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근데 단순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장기 집권 전략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번에 법무부가 이제 문제를 삼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 사상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거나 이렇게 평화적 통일에 관한 북의 연방적 통일 방안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한미동맹 해체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들은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진보 정당들이 그전부터 10년 이상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네. 즉 한국 사회의 진보 운동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오랜 실천적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이제 의제들인데 이 의제들을 종북으로 확인하는 순간 민주당이나 심지어는 새누리당마저도 여기서 자유롭게 되지 못하거든요. 네.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정당은 바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서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모든 집단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이런 이 구도 속에서 나온 발상이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지만 크게는 그 이후에 총선과 대선을 쭉 관통하는 장기 플랜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을 넘어서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반국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 시민사회단체는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서 관철시킬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상규 의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해석의 틀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당해상 청구와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또 실제로 발의한 법안은 이 반국가 의원에게는 세비 조선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도 일정으로 지금 막 동의해서 거기에 막 휘말려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해당한 정당의 의원들은 전부 다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 네. 이건 이제 좀 더 확대되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자동적으로 다 이 직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국가 사범의 경우는 비례대표 승계도 제한해야 된다. 네. 여기에 이제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이 예. 이제 추가가 됨으로써 지금 전교조 법의 노조가 했죠. 그리고 그 공무원 노조 네. 원래 노동부가 요구한 대로 규약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시 또 반려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진보당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교조 그리고 공무원 노조 나가서는 여러 이제 시민사회 단체 결국은 참여연대라거나 민주당까지도 전부 다 차례차례 이 조항에 의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네. 손발이 잘리는 이런 결과가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온 또 하나의 뉴스가 있는데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라고 있는가 본데 이 자주민보가 그동안 계속 종북 논란에 휩싸여 왔기 때문에 법원에 이 인터넷신문 등록 취소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북 프레임, 종북 공세가 네. 일정 정도 효과를 드러내면서 네.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기 검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자, 이제 어차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리대로만 따르면 네. 이거는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청구입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온 이 정부 측의 신청서를 네. 쭉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발언 중에 북한 핵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한 북의 이 권력 체계 문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한 대목을 일부를 딱 따서 이상규 의원도 북핵과 북 세습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정반대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작년 당선되고 나서 한참 당사태가 났을 때 텔레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북에 대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던 네. 바가 있고 그 이후에 몇몇 언론에서 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예, 북에 대해서 비판적인 제가 그런 견해를 밝힌 바가 있는데 예.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것을 딱 따가지고 예. 그게 북을 옹호하고 북을 비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 비판하셨다면서요, 비판. 예.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엉성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냥 엉성한 게 아니라 그냥 급한 게 아니라 네. 그들의 시각 자체가 통합진보당이 하는 모든 거는 무조건 다 북의 지령을 받은 거고 북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북을 무조건 옹호하고 추종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비판을 한 것조차도 이게 이제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법리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지만 네. 법적인 대응이나 특히 이런 것을 치밀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겠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네. 최악의 상황도 다가올 수 있다. 네. 이런 각오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이런 요소는 배제를 하고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 입각해서 본다면 통합진보당의 일정하게 그러면 여권에 빌미를 준 측면이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 측면이 저희가 참 곤욕스러운 점 중에 하나고요. 네. 저희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것이 이제 우연히 한두 건이 쭉 모아지다 보면 네. 빌미를 줬다 이렇게 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칠 건 좀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 어떤 정당이 국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피드백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화하고 발전해 가는 것마저도 완전히 봉쇄해서 네. 외부의 힘에 강압적으로 네. 정리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아주 전제주의적 발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예. 동시에 저희가 보다 빨리, 보다 제대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감으로써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고정 코너죠.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꾸준한 우리 국장님, 네. 성실한 우리 국장님. 아니 네, 성실까지야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아니 나라 꼴이 엉망진창인데요. 네. 위헌 정당이 있다고 또 하고 오늘 나온 뉴스는 시민단체도 네. 반국가 이적 단체로 네. 법원 판결이 나면 그냥 해산해버리겠다. 제가닥 해산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라 꼴이 엉망진창인데 그렇다고 나라 꼴이 이 모양이라고 해서 결혼은 이미 하셨잖아. 네, 그렇죠. 아니 제가 아나운서도 아니고요. 근데 그 얘기만 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수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수자 인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그렇죠. 지난해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데 지난해 9월 18일이었는데 국회 앞에서 어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마침 그 삼바라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있었는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죠. 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에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6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6, 38에서 180시간이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활동 보조인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도와주고 하는 집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지원이 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장애인들이 많이 합니다. 네네. 안 그러면 혼자서 자립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여태까지 대안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애인 시설에. 근데 장애인 시설이란 곳이 열심히 잘하는 것도 있지만 꼭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집단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단지 구호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시설에서 벗어나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다. 그래서 이 장애인은 이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24시간을 늘려야 된다. 장애인 중에 이제 와상장애인이라고요.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뇌병변 1급 같은 경우에도 거의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활동보조 서비스가 아주 기묘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활동보조 서비스가 얼마나 절실하냐면 지난해 요맘때인데 10월에 김주영 씨라는 여성 장애인이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행당동이었는데 한 연립주택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밤 11시인가 해서 활동보조인도 퇴근했죠. 그다음에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119에 신고도 했어요. 그리고 119 소방대도 한 10분인가 만에 와서 화재도 완전히 진압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분이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화마를 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나 그런 정말 생명의 위협 같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김지영 씨의 죽음, 어처구니 없는 희생 이후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루 24시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 입장과 방침을 바꾼 바 있는데요. 아직 예. 다른 지자체들은 따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예. 하여튼 꼭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됐으면 좋겠고요. 예. 다시 그 국회 앞 1인 시위로 돌아가면 네. 그런 1인 시위 장면은 많이 보잖아요. 네. 장애인들의 1인 시위만 하더라도 뭐 국회 앞, 청와대 앞, 또 보건복지부 앞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인 시위 장면이 인터넷 공간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장애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당시 비가 오고 있었는데요. 우산을 씌워준 거예요. 예. 그 장면을 지나가는 어떤 시민이 촬영을 했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예. 국회 앞 비 오는데 장애인분 1인 시위 우산 받쳐주는 경찰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급속도로 퍼져나왔습니다. 이거 SNS 공간을 통해서. 네. 그리고 그 경찰관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뭐 그 장면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다, 훈훈해졌다. 네. 정말 괜찮은 경찰관이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각박한 세상에서 살맛이 난다. 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착한 경찰관이 맞아요. 보통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경찰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뭐 이를테면 통제하거나 뭐 질서를 강요하거나 또 1인 시위가 있을 때 경찰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높은 분들에게 보이지 않겠다 뭐 이런 일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 표현으로는 고착이라고 하는데 아예 뭐 경찰 대원들로 해서 1인 시위하는 장면을 막아버리든지 아예 둘러싸버린다든지. 예. 그리고 또 서울시청 앞 광장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것처럼 차벽이라고 그러죠. 네. 자동차로 둘러싼다든지 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격하는 경찰의 그렇죠. 활동이고 예. 집회 시위에서의 경찰의 역할이 그런 건데 이 경찰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트위터에서 이제 화제가 되니까 언론이 취재에 나섰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경찰관이 한 말도 뭐 괜찮았어요. 이를테면 중증 장애인이 태풍 속에서 1인 시위를 한다면 누구든지 똑같이 했을 거다. 예. 그리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예. 했고요. 게다가 이 경찰관은 후임 근무자한테 부탁을 했대요. 1인 시위가 끝날 때까지 우산을 씌워달라고. 예. 뭐 고마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화요일인가 그랬는데 금요일 날 며칠 후에 제가 그 1인 시위를 벌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에서 나오기 위한 뭐 이런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장애인이 소속된 단체가 시설 생존자 연대인데 이 시설 생존자들하고 함께 비장애인들이 만든 단체가 있었어요. 반시설 연대라고. 네. 여기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그 장애인 예. 30대 남성 이 씨라는 분인데 이하무개 씨를 만났습니다. 뇌병변 중증 장애인이고 의사 표현이 쉽지 않았어요. 의사 표현을 하려면 입으로 키보드를 쳐서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씨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무척 불쾌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정의 대상이 됐다 이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경찰관이 묻지도 않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저 뭐랄까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겼고 언론에도 그렇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또 사진을 촬영한 사람도 자기에게 묻지도 않았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고 하여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그저 불쌍한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건 뭐 좀 생각해 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장애인의 말을 아유 뭐 좋은 일인데 뭐 그것까지 그래라고 까칠하다고만 여길 게 아니라 좀 경청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에 제가 한번 그걸 여쭤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럴 때 이제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더니 장애인 여러분이 그런 표현 쓰지 말라 이런 이제 댓글을 남긴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좀 이해를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 맥락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자, 장애우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다음 쉬운 표현들이 있죠. 이제 금지어, 뭐 불구자라든지 병신 이런 표현은 딱 들으면 알잖아요. 초등교육만 받은 사람은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니
아니까 그걸 아니까 또 욕설에 가깝고 비하하고 이러니까 그런 말들은 안 쓰게 됩니다. 근데 장애인, 장애자, 장애우는 엇비슷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장애자의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장애인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장애자라고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장애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는 어떤 면에서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들 입장에서 장애자라는 말을 싫어해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선호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자가 이제 놈자자라고 그런 걸까요? 뭐 아니 놈자도 되지만 뭐 사람자도 되지만 하여튼 선호하지 않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장애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 시절에 장애인을 많이 폐마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끔찍한 기억들이 많은데 상위용사 같은 경우에 좀 폭력적이기도 해서 하여튼 장애인이 나타나면 좀 피하거나 뭐 버스나 뭐 지하철로 이동할 때 옆에 장애인이 있으면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이렇게 감싼다든지 하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데 뭐 극단적으로 저 어릴 때도 그 옆에 가지 마라. 그렇죠. 데리고 간다. 끌고 간다. 뭐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장애자라고 많이 부르던 시절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벗어나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그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장애우라는 표현인데 이건 호의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친구잖아요. 그렇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좀 친근한 존재, 동무와 같은 존재로 여기자는 건데 문제는 이 말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우리한테만 친구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뭔가 동정의 대상으로 좀 친구처럼 보듬어줘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냥 장애인이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왜 쉽지 않냐면 장애인 관련 단체 중에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도 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 이름이 장애우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색깔리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호칭 문제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소수자와 관련해서 이 호칭이 참 색깔리는 게 많습니다. 오늘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가장 힘든 게 가장 힘든 게 이제 성적 소수자인데요. 이 우리가 성적 소수자가 뭐 한국에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성적 소수자 운동, 인권 운동이나 또는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담론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어가 다 영어죠. 다 외국말이에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데 발음 잘하세요. 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LGBT입니다. LGBT. 그러니까 레즈비언, G, 게이, B는 양성애죠.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인데 이 말도 쓰면서 또 LGBTT 뭐 이런 말도 씁니다. TT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완전히 성을 바꾼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 전환자가 있고 이를테면 여성인데 남성의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냐 얘기냐면 완전히 성 전환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성적 정체성 자아와 성적 자아와 그 육체적 성이랄까 이게 생물학적 성이 좀 다른 경우 남성이 이제 여성처럼 짙은 화장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인데 아직 성 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어렵죠. 이런 경우에 이제 LGBTT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건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쉬운 말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LGBT까지는 아시고 Q가 있습니다. LGBTQ. Q는 또 뭐예요? 이건 퀘스처닝입니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딱 게이면 좋은데 또는 레즈비언이면 좋은데 게이인지 아닌지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좀 헷갈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성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LGBT에서 멈추면 안 되고 LGBTQ
Q까지 가야 된다는 거고 예. Q라는 건 퀘스처닝도 있지만 퀴어 레지던트라고 레지던트 그러니까 좀 예비 단계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뭐랄까요 성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회의하거나 또 좀 고민하는 뭐 그런 단계입니다. 하여튼 용어들이 이렇게 좀 복잡하고요. 예전에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랄까요 성도착증 뭐 이렇게 부른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도 사실 일부 그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수자들을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 또는 기도해서 구원해줘야 될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단적으로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군형법 이런 거 보면 개간이라는 표현이 있죠. 개간 군형법 92조죠. 개간이라는 건 이제 닭이 그렇죠. 성기와 항문이 붙어 있어서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지난 4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구체적인 용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여전히 불쾌하지만 하여튼 사람의 어떤 성적 행위를 짐승에 빗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불쾌함은 조금 아주 조금은 덜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적인 대상 뭐 또는 뭐 이런 사람들과 성행위를 할 때 비정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상 성욕 뭐 이렇게 좀 병적인 것으로 여겨졌죠. 또는 뭐 그 사디즘이나 뭐 마호이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상대방이 고통을 줘서 쾌락을 얻거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받음으로써 무슨 성적 만족을 느끼는 뭐 이런 것 또는 뭐 수간 뭐 또는 짐승하고 하는 거죠. 또는 소아 성애 뭐 이런 취급을 받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LGBT들 얘기는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정체성 자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용어가 어렵죠. 그러면 용어를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게이 한때는 호모 이런 식으로도 보니까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혼란스러운 건데 가장 일반적으로 썼던 말이 호모였죠. 맞아요. 많이 썼어요. 익숙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로는 이게 호모섹슈얼이니까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닐 텐데 아까 장애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호모란 말이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의 뜻을 담고 있고 모욕적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성소수자들 특히 게이들이 호모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는데 게이 보고 호모라고 불렀다가 뭐 싸움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남성 동성애자를 호모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게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또 언론에서 뭐 그런 역할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은 모욕하면 안 되지만 정말 악당이 하나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정말 모욕하기 위해서 호모라고 부르는 건 괜찮아요. 아니, 괜찮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의지가 반영됐으니까 나쁜 놈이 나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선의로 잘 모르고 호모라고 불렀는데 상대방이 막 굉장히 불쾌하거나 불편해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인데. 좀 그 사례 좀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뭐 성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하는 성매매 종사자의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아주 이제 비하하는 창녀라는 표현도 있었고. 이분들이 이제 소수자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지만. 이 성매매 종사자들은 뭐 성경책에서부터 다 소수자로 나오니까 창녀, 매춘녀 이런 게 가장 유명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야 될 표현으로 이미 굳어졌고요. 그렇죠. 성매매 종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여성 단체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성매매라는 게 굉장히 극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성매매 생존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아 그래요? 가정폭력 생존자 이런 표현 쓰듯이 거기 성매매 종사자가 되면 이 종사라는 뜻에는 자발적 의지가 담겨 있는 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생존자로 쓰죠. 여성 단체에서는 이제 좀 더 의지를 담아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경청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예전에 혼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혼혈. 맞아요. 뭐 그 전에는 뭐 60년대 쯤에 뭐 진짜 극히 비해서 튀기 뭐 이런 튀기. 그러니까 예. 튀기는 쉬워요. 튀기는 금지어인 걸 알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죠. 일반인들이 아주 최소한의 상식만 있으면 금지어인지 알지만 혼혈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요새는 이제 다문화인 뭐 이렇게 부릅니다. 아, 다문화인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예. 탈북자 경우에도 예. 탈북자라고도 부르고요. 탈북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세터민이라고 부르고. 세터민, 북한 이탈 주민 이런 표현 다 같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탈북자가 맞죠. 왜냐하면 일단 세터민의 경우에는요. 한국에 온 지 20년 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기 온 지 20년이 넘어서 잘 정착하고 있는데 네. 왜 여전히 나는 새로운 사람 세터민이냐. 예. 그 뭔가 세터민이라는 게 존중하는 뜻 같은 게 담겨져 있긴 하지만 네.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뭐뭐 자냐, 뭐뭐 인이냐 뭐 이런 게 있어서 이 오해인데 성직자도 성직자라고 부르는 상황이니까요. 유권자도 유권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탈북자라고 하지 말고 탈북인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많이 쓰이는 건 아닌 것 아무튼 같고. 그러면 탈북자 그 분들이 본인들이 그 불리기를 원하는 그 용어는 탈북자다 이겁니까? 세터민이 아니라? 주로 그렇습니다. 탈북자. 예. 근데 탈북자 관련 단체들을 보면요. 예. 주로 이름이 이 탈북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죠. 탈북자라는 예. 걸. 예. 자, 이럴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답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여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당사자한테.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주류 또는 다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의 경우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장애도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지적 장애인도 있고 정신 장애인도 있고 또 지체 장애인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함께 장애인이라는 큰 이름으로 묶여 있는 건데 성적 소수자 같은 경우에도 모르잖아요. 보통은 성적 소수자를 그냥 동성애자라고만 하고 있지만 하리수 씨 같은 경우에 트랜스젠더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동성애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성 전환을 이미 한 예,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의문을 단지 갖고 있거나 예.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예. 뭐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도 다 동성애자는 아닌 거고 예.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그냥 도매급으로 넘겨버리는 경향들이 우리 내부에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소수자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용어도 잘 모를 정도로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앞에서 이제 겸손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난감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네. 속담 중에 비하하는 단어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님 코끼리만 뭐 다리 만지기라든지 네네,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든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그거는 상관없나요? 중이 꼭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그럼 그 스님이 이제 예. 존중의 표현은 있지만 예. 아, 그럼 그 뭐, 중은 네. 그냥 써도 되는 네, 겁니까? 네. 예. 그러면 신부님,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뭐 외눈박이니 뭐 이런 네네. 속담 되게 많잖아요. 소경이 어떻게 했느니. 그렇죠. 네.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저보고 저보고 종북이라고 묻는 사람은 없지만 요즘 같은 시절에는 막 종북도 되고 싶어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한순간에 가요. 뭐 갈 때 되면 가야죠. 뭐 가도 크게 미련 없습니다. 근데 저보고 무슨 주의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진짜로 헌법주의자 같아요. 헌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신성 불가침의 존재는 아니에요. 네.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상적으로 보면 이를테면 뭐 인권 사상, 뭐 계몽주의 사상, 또 뭐랄까 정치적으로는 뭐 공화주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먼 훗날에 100년, 200년 후에 보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낡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선진적인, 물론이죠. 훨씬 더 인간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될 수도 있죠. 예. 하여튼 지금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 속담 헌법이 그럴진데 속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속담은 예.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속담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던 때 예. 뭐 벙어리, 냉가슴 앓기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일반적이었던 거죠. 예. 장애인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조금씩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약간 오버였지만 장애인을 장애우라고도 불렀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속담도 재구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할 속담들, 예. 불쾌할 것 같은 것들은 당연히 쓰지 않아야죠.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됩니다. 연속극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대사로 쳤다가 장애인 단체에서 뭐 항의하는 예.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장애인 단체에서 모니터링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장애인 비하 표현이 뭐 1000번 넘게 나왔다 이런 예. 언론 보도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예. 뭐 교양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장애인 비하 표현, 속담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바람직하고요. 예. 특히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나 예.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표현 때문에 곤혹을 치른 적도 있고, 예, 저도 뉴스에서 여러 번 봤어요. 네, 사회적 예. 비난의 대상이 된 적도 있어서 예. 그게 학습 효과를 줍니다. 저 사람 혼나는 거 보면 예. 여성 비하 발언이나 그렇죠. 뭐 또는 뭐 장애인 비하 발언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치인답지 못하고 공적인 책임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자질이 안 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가 돼버리니까 네. 조금씩 조심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 조심하는 수준은 이를테면 20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예.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안 쓰는 게 최고. 그럼요. 가장 좋은 거 최상책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 일종의 자기 검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뭐 저는 뭐 시민이라면 헌혈도 좀 2달에 한 번씩 하고 예. 뭐 시민단체, 인권단체, 꼭 인권단체 아니더라도 환경단체든 이런데 기부도 좀 해야 되고 예. 또 뭐 자기 집 앞에 골목도 좀 쓸어야 되고 예. 눈 오면 좀 치워야 되고 이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뭐 그게 의무는 아니니까 그걸 안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상처 주거나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아픔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정말 그건 생각 없음의 상태인데 생각 없이 예. 속담을 인용하면서 예. 그때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예.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아마 우리 사회에서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비하 표현이 들어있는 속담은 멀리할수록 좋은 거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예 잊어버리시면 돼요. 예. 어렸을 때 배운 말이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속담을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가르칠까요? 한번 알아봐야겠네. 아니요, 많이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교과서는 우리 사회에 이제 표준이고 기준이 되잖아요. 네. 물론 뭐 역사 교과서처럼 뭐 이상한 정치적 일탈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과서는 뭐 좀 시간이 더뎌서 그렇지 많이 다듬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장애인 비하 표현은 교과서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빠른 속도라고 하면 제가 비장애인의 입장이 드러난 것 같은데 예.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더디다고 여기실 거예요 아마. 하여튼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그 비하 표현들은 사라지고 있고 가르치는 것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사자성어, 네. 사자성어가 우리 속담하고 되게 연결돼 있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문 시간이나 이럴 때 하다 보면 그걸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래서 궁금해갖고 한번 여쭤봤던 건데 많이 사라지고 있던 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예. 네,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계단 앞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앉아 있어요. 예. 엘리베이터도 없거나 고장 났고 리프트도 없어요. 그럼 그분은 계단으로 한 칸도 못 올라가잖아요. 예.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정말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악당들이 문제인 거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중요한 자리를 맡으면 그게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이런 건데요. 그럴 때 뭐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우리 같이 도와줍시다. 시민 의식이죠. 또는 뭐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 이제 휠체어를 들어서 옮겨 드린단 말이에요. 정말 잘한 일인데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요? 도와드릴까요라고 여쭤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으면 번쩍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장애인분이 그런 거 나 여기서 친구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요. 그럼 진짜 그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내려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흔히 잊어버려요. 그걸 물어봐야 된다.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미와 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가 미망인이라는 표현을 옛날에 참 많이 썼어요. 네. 진짜 번건적인 사고가 여기는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든 죄야지. 뭔가 그런 여성을 두고 미망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극단적인 그런 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미혼자와 비혼자.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난 미혼자 아니라 비혼자다. 네. 나는 그러니까 독신을 고수한다. 결혼할 생각인데 왜 자꾸 나보고 미혼자라고 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결혼이라는 게 인간 삶의 형태 중 어떤 굉장히 완성된 형태이고 그 완성에 이르지 못한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이 이제 미혼녀, 그렇죠. 뭐 미혼자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스님도 있고 신부님, 수녀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그러면 독신으로 사는데 미혼이 아니죠. 그들의 삶은 그럼 계속 뭔가 아직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삶이냐? 아니죠. 나중에 이제 뭐 어른이 돼야 되는 삶이냐? 전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혼은 선택이죠, 당연히. 뭐 결혼이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땡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뭐 당연히 존중해야 될 삶의 다양한 패턴인데 그것을 그 어떤 완성된 상태가 있다고 상정하고 그 상태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미혼이란 표현 대신 아직이란 표현 대신 비혼 그냥 결혼하지 않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결혼하지 않았다는 게 뭐 그 사람을 알려주는 그렇게 중요한 표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명절 되면 중요한 표시. 그렇죠. 아니 가족이니까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사회생활하면서 저는 진짜 한국 사람들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보면 저분들은 다 경찰관 형사인 것 같다 이렇게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런 말을 외국인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묻는 게 뭡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너 집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어디냐? 결혼했냐? 이게 다 경찰서에서 제일 처음에 묻는 형사 질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취조할 때 묻는 겁니다. 너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결혼했든 안 했든 나란 존재가 있잖아요. 어디에 살든. 그게 정말 물론 그게 나를 알려주는 뭐 좀 표지도 되지만 그렇게 중요한 정보 아니고 또 하나는 사적인 정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적인 정보를 굉장히 많이 묻고 싶어요. 꼭 알고 싶어요. 특히 나이 이런 거 되게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망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적인 정보 특히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지 대학을 어디 나왔지 뭐 요즘 말로 하면 학번이 몇 학번이 이런 걸 하면 안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언제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3학년 때 합격했는데요.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한 그 사람에게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럼 미혼모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세요? 미혼모. 아니 그러니까 미혼모도 비혼모라고 부릅니다 요새.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엄마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결혼 안 하고 엄마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호칭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불러야 될지 헷갈릴 때 여쭤보면 되고요.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요. 네이버나 다음 박사, 뭐 구글 박사님께 여쭤봐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그렇죠.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른다. 아직 무식하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불러야 되죠?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뭐 교사들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뭐 교실에 발달 장애아가 있는데 뭐 요새 통합 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대로 잘해주는데 그 장애 아이의 이제 특성이랄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좀 뭐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답은 똑같아요. 걔한테 미성년자는 상관이 없는 거죠. 미성년자. 아 그렇죠. 걔한테 물어보든지 엄마한테 물어보든지 미성년자 당연히 상관없죠. 왜냐하면 성년이 안 된 건 맞잖아요. 아 근데 저희가 성년이 아닌 사람은 아니니까. 아동심리 전공하신 서천석 박사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 애들 중에서 어른 되기 싫어요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여쭤봤고. 아무리 싫다고 거부해도 농담이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그냥 자동방으로 되는 일이 나이 먹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아무런 노력 안 하고 선량하지 않아도 나이 먹을 수 있고요.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 먹을 수 있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보는데 평소 궁금했던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이건 새길로 가서 이건 소수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모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회사에 가면 직책이 있잖아요. 국장, 부장 이런. 근데 국장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 언론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국장, 부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전통인 게 그 직책의 호칭에 국장이라는 호칭에 이미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님을 붙이는 건 역전화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님 붙이지 마라. 그래서 안 부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뭐 좋은 태도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또 많은 언론사에서는 그 사람이 편집국장이건 뭐 무슨 정치부장이건 상관없이 그냥 선배라고 부르는 데도 많잖아요. 맞아. 저는 그거는 기자 정신을 살려주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칭에 사실 자기 생각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부르는 것에 따라서 그건 뭐 되게 좋은 태도인 것 같고 기자들이 국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국장으로 부르거나 또는 국장이라고도 안 부르고 선배라고 부를 때 한 사람의 독립된 언론인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문화이기도 하고 그 회사의 일종의 사풍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일부 좀 깝깝한 언론사들은 뭐 어떤 언론사는 기자들한테 꼭 넥타이를 메고 출근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언론사도 있고 또 뭐 반드시 그렇게 직책으로 불러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 교직 사회 같은 경우도 뭐 교장 선생님은 교장님, 교감 선생님 교감님, 부장님 뭐 이렇게 부르고요. 또 평교사가요 가끔 이제 정년 퇴임하거나 이렇게 퇴임하시는 경우에 보면 평교사가 퇴임을 하잖아요. 그럼 현수막에 뭐라고 붙여주냐면 교감 선생님 퇴임이라고 붙여줘요. 평교사로 퇴임했는데도. 한 등급 올려주는 거예요. 나갈 때라도 기분 좋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치하죠. 아니 그런 거는 어디나 그래요. 저 경찰관이요. 서장 하다가 정년을 한단 말이에요. 경찰서장도 높은 거예요. 총경이니까. 지역에 치안 총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근데 그 총경 위의 계급이 경무관입니다. 경무관. 그렇죠. 그 제대 제가 뭐 퇴임식을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이렇게 사진 돌아다니는 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한 계급을 올려서 땡땡땡 김종배 경무관 퇴임식 이렇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퇴임 직급은 총경인데도 경무관 돼본 적도 없는 사람을 경무관으로 만들어주고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재미없어. 현수막으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계급장도 만들어줘요. 경무관 큰 무궁화를. 그러면 경정으로 마치는 사람, 퇴임하는 사람은 총경이 되고 이렇게 한 계급씩 올려주는 거예요. 군대도 그런 문화가 있고 경찰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좀 안쓰러워요. 그 언론사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국장, 부장 이렇게 부르는 게 문화가 됐으니까 상관없는데 일반 회사에서 대리가 김 부장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죠. 혼나는데 직급이 다르고 부장이라는 건 보직 아닙니까? 그렇죠, 보직. 그렇죠. 그게 인격의 크기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부장이라고 그래서 뭐 점심 2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존댓말 문화도 많고 또 존대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부장님들 또는 그 존대를 받고 싶어하는 뭐 국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뭐 가끔 기업에서 마케팅 전화하거나 또는 기업에 뭐 물어보는 전화했을 때 이 감정 노동이라고 그러죠.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랑한대요. 근데
진짜 의문이잖아요. 언제 봤다고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뭔데 도대체. 예. 또 하나는 저 스스로가 다른 분들 청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럼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또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나요? 아니잖아요. 국장님 뭐 이런 표현 때문에 기분이 좋다는 건 정말 낮은 수준이에요. 상대방이 능멸하면서도 국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국장이네요. 참 그러고 부장님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여튼 부장님,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제대로 된 뜻을 담지 않은 호칭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호칭은 좀 평등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말이 원래 이 그 존대어가 유독 많다면서요. 외국인들이 우리말 배울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 중에서도 한국말, 우리말 잘하시는 분들이 유창한 한국말을 하면서도 존대는 꼭 반말로 하거나 이러거든요. 아니 그게 뭐냐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다양한 표현이 있어서. 자, 오늘 소수자 말씀 뭐 드리는데 마무리도 또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소수자라는 게 뭐 첫 번째 소수자에 대한 오해. 쪽수가 적은, 머릿수가 적은 사람만을 소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관력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이 적은 게 사실이고 이성애자에 비해서 동성애자가 적은 게 사실이지만 이를테면 우리 사회를 뭐 20대 80의 사회다, 10대 90의 또는 요새는 1대 99의 사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각각 그 80, 90, 99에 해당되는 절대 다수의 사람이 권력의 크기에서는 소수자인 거예요. 그렇죠? 정당 해산을 위협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당원들 소수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법의 노조가 된 전교조 조합원들 소수자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들이 요즘 영락없이 소수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자 취급을 받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여성들은 소수자이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1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여성 지위로 118개국 완전히 바닥인데 옆에 보니까 동료들이 어떤 나라가 있냐면 다 아랍 국가들만 있는 거예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 여성 운전도 못하는 극단적인 여성 인권 침해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거부하지만 외국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문화적 편견이라고만 방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여성 여전히 소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어떤 면에서 소수자이기도 하다라고 늘 염두에 둬야 되고 눈에 확 띄는 소수자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 또 하나 소수자를 만날 때 저들은 불쌍한 사람이고 저 사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다. 또는 저 사람들은 되게 불편한데 내가 불편해도 좀 참아줘야 될 존재다라는 게 전형적인 다수자의 시각이고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 인정하고 모르면 물어보면서 관계를 맺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날 수 있다. 오늘의 결론은 모르면 물어봐라. 이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문희정이 후원하는 김종배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녹음 중간에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바람이 아주 꽤 세게 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는 바람이 이 자연의 바람만은 아니죠. 공한 바람도 함께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싸늘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